안녕하세요.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가 메리와 피핀을 납치해간 우루크아이 일행을 쫓는 이 장면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제 피터 잭슨이 가장 좋아하던 장면 중 하나인데요. 웅장한 자연과 장엄한 영화 속 음악이 어울려져 굉장히 명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점은 이제 그 장면을 촬영을 할 때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 이 세 영웅을 연기한 배우들은 모두 부상자였던 것입니다. 아라곤은 역의 비고 모르텐스는 발가락이 부러져 있었고, 레골라스 역의 올랜도 블룸은 갈비뼈가 금이가 있었습니다. 또 김리의 대역 배우분은 이제 무릎에 연골이 나간 상태여서 컷 사인이 끝나자마자 끙끙대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제발 오케이 사인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피터 잭슨을 쳐다봤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3일째인가 4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로안의 기사들을 만났는데요. 예, 역시 기마술에 뛰어난 로안인들답게 아주 훌륭한 기마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로안의 땅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것 같네요. 원작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오메르와 함께 만났는데요. 이 장면이 영화 속에서는 조금 짧게 보여줬지만 원작에서는 상당히 깁니다. 사실 에오메르와 아라고른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소설 속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중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로안의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로안의 말들도 아주 훌륭한 재밌는 재주를 부릴 줄 아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왔죠. 영화 속에서는 이제 메리와 피핀이 죽었다고, 이제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에오메르가 단언을 해서 아라고른이는 약간 절망하면서 이렇게 전투지 방구른 숲의 경계로 찾아오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이제 그래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메리와 피핀 같은 오크가 아닌 인물이 그렇게 적들을 화장시킬 때 그런 시체가 없었고요. 또한 요정의 망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 게 당연하다고 아라고른이 추측을 했기 때문이죠. 에오메르도 동의를 했고요.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레고를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는 도대체 이 많은 레고를 다 어디서 모으나 했는데, 특히 이번 스테이지에서는요 100% 달성을 위해서는 레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다 얻나 했더니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스테이지의 테두리에 있는 방패와 칼들이 꽂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때려주면은 레고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 오크들의 머리들을 다시 부셔서 다시 조립하면 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레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라고른이 불에 아직도 타고 있는 화장대에 들어가서 한번 죽었네요. 이 부분을 이제 아라고른이 영화 속에서 투구를 차서 큰 고통에 소리 지른 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투구를 발로 차면서 메리와 피핀의 그 죽음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아라고른의 절망의 외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영화 속에서 이 부분은 촬영을 할 때 비고 모르텐슨이 투구를 차면서 발가락이 부러지면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른 장면입니다. 그걸 이렇게 연기로 표현을 했는데요. 영화 속 바로 그 장면이 비고 모르텐슨의 발가락이 부러진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영화 속 코멘터리나 아니면은 DVD 비하인드 씬 이렇게 촬영 현장에 그 장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반지의 제왕 팬덤 사이에선 너무나도 유명한 유명한 에피소드여서 그런지 반지의 제왕을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볼 때 무조건 이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팬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레고를 먹어볼까요? 이것은 점프력이 높은 레골라스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도 마치면 뭐 레고가 나올까 싶었는데 머리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제 다시 그럼 슬슬 저기 또 액티비티가 하나 있네요. 이건 뭘까요? 밧줄이군요. 예, 뭐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밧줄인데요. 우선 그럼 이제 레고 먹기는 그만하고 이제 다시 스토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을 하나씩 맞춰줘서 이제 저 위로 올라갈 계단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원작에서는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원작에서는 이제 해가 질 때까지도 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메리와 피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김리가 영화에서와 비슷하게 김리가 가장 먼저 절망을 하죠. 그렇지만 레골라스와 아라고르는 포기하지 않고 날이 밝으면 다시 메리와 피핀의 흔적을 찾아보자 하면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닥불을 피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고 있는데 그때 백색의 마법사인 건 모르고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라고르는 깜짝 놀라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 말을 거는데 그때 갑자기 그 노인이 사라지죠. 이제 이 노인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서 아주 크게 궁금해 했었는데요. 우리의 영웅들이. 특히, 또 이 직후에, 이제, 에오메르가 남겨준 로한의 말들이 뭔가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더욱더 그 의심이 깊어집니다.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은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바로 이렇게 메리와 피핀의 흔적을 찾아내서 곧바로 이렇게 이 호빗들이 어디로 갔을까를 이렇게 추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소설에서는 한밤중이었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찾다가 흔적을 못 찾아서 이제 한밤중에는 모닥불을 피우면서 한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다시 흔적을 찾다가 메리와 피핀이 이렇게 자리에 누웠었고 또 이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오크들 사이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영화 속에서 김리가 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가 모두 절망하고 그 다음에 아라고른이 메리와 피핀의 흔적을 찾는 그 부분이 사이에 하루가 비어있다고 하룻밤이 지나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 곁에 다가왔던 노인은 이제 나중에 판고른 숲에서 간달프를 만났을 때 물어봤었지만 사실 그거는 간달프가 아니라 사루만이었습니다. 사루만의 환영일지도 모르고 사루만 자신일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사루만이 너무 마음이 조급했는지 그 호빗들을 데려오는 우루크아이를 하루빨리 맞으려고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은 아무리 기다려도 우루크아이들이 안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정찰을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로한의 기사들이 우루크아이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이제 시체까지 모조리 버려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사루만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들었죠.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호빗들인데 우루크아이들이 사루만의 명령에 따라서 호빗들을 납치했었죠. 왜냐하면 호빗들이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요. 그게 절대 반지라는 사실은 숨겼고요. 왜냐하면 오크들이 절대 반지를 이제 욕심을 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사루만은 그래서 호빗 반지를 가진 호빗들을 자신의 곁으로 오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호빗들을 데리고 오던 우루카이들이 로한의 기사들한테 전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루만은 혹시 절대 반지가 사우론이 아니라 세우덴에게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둘러서 로한 공격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름역곡의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판고른 숲으로 들어가죠. 피터 잭슨 감독은 판고른 숲을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야겠네요. 영화에서는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메리아 피핀이 이 전투의 혼란 한가운데서 도망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리슈나크라는 오크가 메리아 피핀을 데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그리슈나크가 로한의 기사의 창에 맞아서 죽음으로써 메리아 피핀이 무사히 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말이죠. 그리슈나크가 왜 메리아 피핀을 데리고 가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그리슈나크는 원래 모르도르에서 온 오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슈나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절대 반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메리아 피핀은 자기들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척 연기를 했고 그래서 그리슈나크는 혼자서 그 절대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메리아 피핀을 데리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로한의 기사의 창에 맞아서 그리슈나크는 죽었고 메리아 피핀은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호빗들의 재치가 아주 뛰어난 재치가 빛을 발하던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네요. 또 원작에서는 영화에서는 그리슈나크가 이제 판고른 숲 안까지 따라와서 메리아 피핀을 위협하지만 원작에서는 이제 메리아 피핀은 판고른 숲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오크들한테 쫓기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가 어딘지 길도 모르고 그래서 아주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판고른 숲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죠. 영화 속에서는 판고른 숲에 나오는 나무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자기들이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세트장이에요. 원래 뉴질랜드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들이 많아서 피터 잭슨 감독은 분명히 판고른 숲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연 광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근데 웬걸요 보니까 이런 어둠침침하고 울창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화 제작자들의 비전에 맞는 숲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고요. 저기 드디어 나무 수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모든 레고를 먹고 부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레고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이템이 보이죠? 판고른 숲에 어울리는 나무로 된 갑옷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작 그대로의 디자인대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일단 갑옷을 버리도록 하죠. 자, 이제 나무 수영 위를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피핀 영화대로 피핀이 올라가도록 하죠. 자, 끝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슈나크가 보이지가 않죠.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마침내 나무 수염이 눈을 떴습니다. 원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크들이 숲 안까지 따라오지 않아서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메리아 피핀이 언덕 위에 올라서 숲이 이제 아침이 되었거든요. 숲이 이제 햇살을 좀 받으니까 조금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무 수염이 그 말을 듣고 아 얘네들이 오크가 아니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하고 메리와 피핀 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이제 톨킨 정말 뭐랄까요 뜬금없는 등장이기도 한데요. 사실 원작에서도 톨킨 교수가 달리 별다른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엔트라는 존재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이제 프로도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숲에서 여행을 떠나는 어떤 모험을 겪는 그런 이야기도 구성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엔트라는 존재를 딱히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또 숲에서의 모험은 메리와 피핀이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갑툭튀한 존재가 바로 엔트입니다. 엔트의 손길질 한 번이면은 오크가 모조리 박살이 나죠. 아쉽게도 이 게임 속에서는 엔트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스테이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고른 스테이지와 나중에 그 아이센가드를 공격하는 스테이지 이렇게 두 스테이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엔트를 우리 나무 수염을 플레이할 수 있는 스테이지는 이것뿐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영화 촬영을 할 때 나무 수염을 진짜로 만들었어요. 이제 상반신 부분을 만들어서 그리고 손에는 이제 뭐였죠? 그 자전거에 앉는 부분 그 부분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메리와 피핀이 이제 나무 수염이 손으로 들 때 그때 이제 배우들이 그 위에 앉을 수 있게 했는데요. 문제는 그 자전거의 의자가 너무나도 불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해서 메리와 피핀 역의 도미닉 모니안과 빌리 보이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네요. 남성의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조금 굉장히 번거롭고 그랬는지 이제 촬영이 끝날 때마다 휴식 시간이 있는데 스태프들이 다 이제 약간 휴식을 취하러 갈 때쯤이면 이제 빌리와 도미닉은 그냥 나무 수염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요. 네, 이렇게 다행히도 모든 100% 레고를 달성했고요. 계속해서 가도록 하죠. 레고 모으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이렇게 큰 이거 보세요.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모든 게 부서지고 장애물이 부서지고 레고가 아주 그냥 쏟아집니다. 이제 나무 수염의 클로즈업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메리와 피핀과 대화를 나누는 나무 수염의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신은 모두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인데 이제 나무 수염의 얼굴 부분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로 만들어서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풍부하고 그런 장점이 있었죠. 이제 한 가지 아쉽다고 메리는 너무 작아서 강을 못 건너오네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니라 그 영화 제작사의 입장에서 이제 직접 만들 때 나무 수염을 직접 만들 때는 눈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제 얼굴 표정을 CG로 바꾸기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이제 그 눈까지도 모두 CG로 바꿔야 해서 그게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하지만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기에는 굉장히 몰입감 있게 연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CG 팀한테도 이제 이 엔트들의 얼굴을 작업하는 게 조금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직접 촬영을 했으니까 하나 놓쳤네요. 직접 촬영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앵글을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제한된 앵글만 제한된
각도에서만 작업을 해야 됐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디자인 쪽에서도 영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도저히 엔트의 디자인을 잘 경험을 못했다고 하네요. 이게 나무를 형상을 한 거인인지 거인이 형상을 한 나무인지 좀 톨킨의 소설에서도 좀 미묘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영화 전에는 사파들도 굉장히 나무의 모습이 가려져 있고 아니면 나무 수염의 얼굴만 보이고 그런 디자인이어서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백색의 마법사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리와 피핀이 사루만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물론 이분은 간달프였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메리와 피핀이 간달프를 처음 만난 것은 아이센가드가 무너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빵고른 숲에서는 간달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만 그렇게 보여진 것이죠. 하지만 간달프 본인은 이제 빵고른 숲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고 나무 수염과도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요. 나무 수염이 굉장히 침착하다는 그런 그래서 간달프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침착했었죠. 이제 아라골은, 레골라스, 김리가 모두 빵고른 숲 안으로 들어와서 추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그 냄새가 아닐 텐데. 이제 아라곤 일행은 모두 이제 백색의 마법사가 사루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원작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간달프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이 촬영을 할 때, 이 장면을 촬영을 할 때 재밌는 점이 이제 피터 잭슨은 간달프라는 사실을 이 마법사가 간달프라는 사실을 딱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 대사를 사루만 역의 크리스토퍼 리와 간달프 역의 이안 맥컬린이 똑같은 대사를 똑같은 이 속도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는 이게 간달프인지 사루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배우분들의 목소리가 모두 겹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간달프가 돌아왔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번 로한의 기사들 챕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 멀리 미나스티리스가 보이네요. 맵이 조금 좁아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반지의 제왕 게임 플레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프로도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반지의 제왕 플레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